안녕하세요. 통일로 세계로의 김유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 유니티브에서 제작한 영상을 EYTV에서 새롭게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남북의 다양한 이야기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통일 현장 소식입니다.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새로운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있던 땅이 문화예술이 꽃피는 공간으로 변화한 곳, 평화문화진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를 잇는 도봉산 아래 좁은 산자락에서 펼쳐지는 넓은 공간. 도봉산역에서 내리면 바로 마주하는 거대한 구조물, 평화문화진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은 양주 땅이었어요.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곡물과 북쪽에 있는 건어물이 왔다 갔다 왕래가 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지노선이었던 이쪽 북쪽 창동 지역 양주 땅이 뚫리게 되면서 서울까지 진격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1969년도에 이곳에 대전차 방호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대전차 방호 시설은 1층에 탱크와 장갑차를 넣어둘 수 있는 5개의 동을 만들고 위로는 아파트를 올려 시민 주거 공간으로 위장했습니다. 도봉구 최초의 시민 아파트로 상층부가 철거된 후에도 1층은 계속 군사시설로 남았지만 2014년에 시설 전면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곳은 매해 입주작가를 선정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물 곳곳에는 무기를 겨눴던 군사적 대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군인들이 이동하는 통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벙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공간이었는데 평화문화진지로 짓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었을 때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익숙해져 무뎌진 것에 숨겨진 특별함을 찾아 드로잉과 콜라주로 표현하는 솔정 작가. 아무래도 이런 공간이 되게 흔한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떤 날것을 좀 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밖에 보면 자연이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를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제 작업 안에 담아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 위에 문화와 예술을 더딥힌 곳. 모두에게 열린 평화문화진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군사시설이었던 곳이 예술과 평화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 평화문화진지에서 또 다른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통일 나우 시간입니다. 전동영 통일부 장관의 중앙일보 CSIS 포럼 축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며 남북 대화와 북미 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가상화폐가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흥미로운 대담도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중앙일보 CSIS 포럼 2025에 참석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축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와 진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분단 80년의 현상 변경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영국과 중국의 대사를 각각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 통일 정책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동영 장관은 지난 22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와 만나 영국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과 수교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7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대화 재개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화폐의 등장. 가상화폐는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 만나봅니다. 지금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 원인은 사실은 국가의 프로젝트로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똑같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그걸 진행을 했거든요. 주변 그 복속 세력들한테 싹 빨아들이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나만 갖고 있는 그 유일한 새로운 화폐. 이거 안 갖다 바치면 너희 공격받을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되게 무서운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시민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될 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의 돈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2000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이랑 근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네요. 네, 이제 화폐를 만들려면 뭐 종이로 찍어내거나 뭐 하면서 비용도 들고 환경도 파괴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환경학자가 볼 때는 반감화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다 가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광산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종이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친화적인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굴 문제인데요. 광산에 가서 채굴하진 않지만 디지털 채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의 자원은 땅속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위한 혹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픽카드의 가격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전기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남는 자원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하면 괜찮지만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통해 그 지역의 조금 지속 가능성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나 수력 발전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지만 현재 채굴하는 대부분의 전력은 화석연료에서 오고 더 많은 화석연료가 사용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거에 연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석탄 채굴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걸 늘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이 코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요즘 미중 관계가 아주 심상치 않은데요. 이 둘이 코인판에서도 알력 관계가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중국은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CBDC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문제는 중국이 이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국가가 환율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중국 내부에 돈이 흐르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 실존 인물인지 닉네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일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근데 제가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 중본 그 다음에 철사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 사토시란 표현이 똑똑하다라는 얘기인데 밝을 철자에 철학할 때 그 철자하고 역사사자가 그 밝히고 공개하고 기록한다. 근데 비트코인의 컨셉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역사학자? 그러니까요. 그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의도하고 그런 닉네임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공유하고 공개하고 그것을 다 검증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컨셉을 이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에 넣어서 말씀하신 그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패권적 개념의 그 충돌에서는 상당히 중국이 불리한 그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홍콩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가상화폐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의 시작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 세계 시민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철학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비트코인도 이제 국가 영역으로 미국이 먼저 선점을 하고 국가의 패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초기의 의미와는 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시키는 데는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브릭스가 같이 2024년 10월 달에 브릭스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와서 유로화와 같은 브릭스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릭스가 원래 5개였는데 12개로 확장됐습니다. 근데 이 12개의 GDP를 합치면 미국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공동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가상화폐가 제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이걸 저 깜짝 놀란 게 이 북한이 이 코인 전쟁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해커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코인을 훔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코인을 훔치는 사례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좋은 데 쓰이거나 뭐 공정한 곳에 쓰이면 참 좋겠지만 남북 관계나 군사 안보, 글로벌 안보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진짜 신기했어요. 이 북한이 해킹 대회에 나가면은 항상 1, 2등을 한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진짜 북한에서 해킹을 잘하는 사람은 그 대회에 나가지 않는다. 왜냐면 노출되니까? 네, 노출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전면화되면 2개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분산,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입니다. 보안이에요. 근데 보안이 깨지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CBDC를 도입을 하면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안이 제대로 안 되면 미국과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들이 있어서 살얼음 걷듯이 가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사실은 국제경제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국제 질서로 들어오는 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했던 브릭스 브릿지 안에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깝잖아요. 만약에 이게 본격화됐을 때 북한이 완전 다른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폐쇄적인 북한이 세계로 좀 숨통이 열리는 길이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코인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가상화폐라고 하는 성격이 뭐냐면 국가의 경계를 없이 우리 선을 넘는 인문학처럼 사실은 지금의 국가의 경계를 넘나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국제질서 안에서 사실은 같이 멤버가 되고 무역을 하고 이래야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거나 이런 일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북한에게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이제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만약에 맺는다라면 북미 관계가 풀리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기술들을 남북 협력을 하게 되면 지금 스테이블 원화 코인을 한국에서는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남북이 스테이블 원화 코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제가 그 개성의 만월대라는 고려 궁궐터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남북 역사학자 협의라는 데서 관여를 해가지고 7차까지 발굴했고, 그때 거기서 그 개성공단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실질로 해보니까 뭐가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 분들은 일단 언어가 통하고 습득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생산성이나 그 활동력이 금방 100%까지 올라올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세계 경제 체계,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공통된 어떤 그 협력 체계와 경제 체계를 만들어내서 어떤 새로운 그 어떤 소통 방식이나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고 많이 개발한다면, 아, 이것도 위기가 곧 기회이잖아요.
그 모멘텀의 한 정점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한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 북한이 코인 보유국 몇이라고 하셨죠? 3위라는 보도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 돈 근데 이제 엄청 많네?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는. 저는 이제 통일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돈이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북한 가서 뭐 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원 안 받으면 어떡해요? 거기서도 나만 내려와서 국밥 한 그릇 부산에서 먹고 싶은데 그쵸. 북한 돈 안 받으면 어떡해요? 뭐 국제망으로 들어오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테니까 만약에 한반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든다면 이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본다면 나중에는 이제 남북이 서로 스마트폰만 들고 아무렇게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한반도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 하면 빨리 타야겠죠? 이번에야말로. 교수님께서 혹시 정보를 들으시면 우선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네. 아, 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번에는 저도 동참할 생각이에요. 이 환경, 기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만주족과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의 상징이 또 백두산. 자기들이 천지를 보지 못하고 물만 받아서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뭐 언제든 폭발할 여지는 있다라고. 백두산 폭발하면 어떡하지? 분단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통일을 문학으로 전한 이가 있습니다. 분단 문학의 거장 이호철 작가인데요. 그의 이야기가 담긴 이호철 북콘서트홀을 찾았습니다. (2011년) 수능 언어 영역 시험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의 지문, 바로 분단 문학의 거장 이호철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가 남긴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골목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딴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호철 북콘서트홀로 이어집니다. 이호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한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분단, 전쟁, 그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고 본인의 문학 세계로 펼쳐낸 전후 분단 문학의 대표라고 하죠. 그래서 55년에 등단을 하셔서 201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60년 동안 살아계실 때 최고령 현역 작가로 활동을 한 20세기 후반 한국을 대표하고 증언하는 소설가입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불광동에서 5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온 이호철 작가를 기리기 위해 이호철 북콘서트홀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이호철 작가의 문학관이자 문화 공간인데요. 홀에는 이호철 작가의 등단작인 타량의 배경이 된 기차의 화차 한 칸이 전시돼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는 월남길, 부두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타량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말하며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여정을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작가는 직접 판문점 회담을 참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소설 판문점을 썼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남녘사람 북녘사람은 그가 국군포로로 잡혔던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소설은 전쟁과 분단에 따른 고통을 넘어서 인간애를 전하며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2000년 이호철 작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오랜 세월 헤어진 동생을 만났습니다. 너무 가시기 전에 부풀어 계셨죠. 그래서 뭐 선물도 준비하고 또 자기가 입던 옷은 내가 더 이렇게 내 냄새가 채취가 된 옷을 이렇게 주고 싶어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동생만 만나고 오시고 다 돌아가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실망하셨죠.
재앙과 전쟁, 가족, 자신이 살아낸 만큼 써낸 문장들, 시대의 아픔과 통일의 바람이 담긴 그의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일 나우를 통해 살펴본 이번 주 소식, 외교모대의 협력 다짐부터 가상화폐가 가져올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백두산을 둘러싼 환경과 민족의 상징성까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통일과 평화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코너, 선을 넘는 인문학입니다. 역사, 정치, 환경을 아우르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주제를 색다른 시선으로 풀어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상화폐. 과연 통일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처음 앉은 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매우 새로운 컨셉인데. 네, 진짜 우리가 요즘 살면서 이렇게 맨발 벗고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양말도 좀 신경 쓸 걸 그랬네요.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인데 우리 먼저 자기소개 먼저 좀 해볼까요? 그러면 배우님 먼저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나 산림 주로 인공위성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부감으로 보는 거잖아요. 신의 약간 영역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전 되게 부럽네요. 저는 지도를 잘 못 봐요. 내비를 켜놓고도 길을 잃어요. 길 치워도 그래도 또 잘하시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뭘 연구하시나요? 아, 그러네요. 예, 저는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북중 관계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한반도나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쪽으로 가장 요즘 핫한 아이템이네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좀 공부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는 예. 그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저런 덕에 이제 북한하고도 좀 협력 사업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게 환경, 정치, 역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통일됐답니다. 아 진짜예요. 근데 정말 통일된다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통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아마 제가 이 교수님들 두 분이랑 포함을 해서 매일매일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포지션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화석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청년들과 소통할 것인가, 통일이라고 하는 가치 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의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가가 요즘 저희 화두이긴 하거든요. 두 분 교수님을 만나뵈서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이제 고조선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인공지능까지 시간의 확대가 엄청나고요. 공간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인공위성 밖으로 나가니까 시공간의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을 넘으면서 자유롭게 재밌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눈이 확 돌아갈 겁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즘 질문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하시나요?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걸. 사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저희가 또 데이터를 다루고 또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채굴을 할까? 뭐 그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학자로서 조금 더 자중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다들 부자 되고 싶은 건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래요. 할걸. 살걸.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인가 10년쯤에 아마 코인이 시작됐죠. 네. 비트코인이. 그때 라디오로 그걸로 피자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0개인가 20개인가로 피자 한 판을 산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가져와서 사실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들을 좀 반영시키는 건데, 이 가상화폐는 사실 365일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에피소드들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사기를 당하셨어요. 가상화폐로. 사기를 당하고 남은 코인이 얼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나중에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서 사기당한 금액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받았대요. 오, 착한 사기네요? 뭐 진짜 예전 뉴스 보면 커피값을 비트코인으로 계산한 여성분도 있고 미용실 값을 비트코인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머리는 지금으로 하면 얼마짜리인 거야?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키워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입힌다. 365일 24시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일상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약간 불신이 많더라고요. 이러면서 최근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코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월 달에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가상화폐 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아마 20%의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공약인가 보다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해요. 근데 이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게 몇 배로 점프가 될지 그건 예상하기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굴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부탄 같은 경우가 수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부탄의 왕이 아주 지혜로운 게, 이거 남는 수력 뭐 할 겁니까? 비트코인 채굴합시다 해가지고 채굴을 했는데, 지금 탑5 안에 부탄이 비트코인 보유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 화폐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해 오는데, 이 거대한 변화 모멘텀에 또 온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 뭔가 인간이 교환을 위한 어떤 매개물로서 화폐라는 게 필요했고, 그 신뢰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금을 달아서 우리가 이제 칙량화폐라고 해가지고 금무게나 뭐 구리무게를 가지고 했다가 그게 불일치하니까 이제 동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혹시 지폐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지폐요? 지폐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한나라 그 무제라고,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비가 필요한 거예요. 꼭 요즘 같아요. 어디도 위조할 수 없는 그 자기 뒷동산에 상리머리라는 데 있는 하얀 그 사슴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한정본으로 요만한 그 사슴 가죽 싸개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00배 가치를 더해가지고, 실제 바치는 건 요건데 싸는 거를 100배 가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았는데, 그게 가죽 지폐 형식의 최초의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원활한 경제를 위해서, 어찌 보면 동전이 있다가 지폐가 있다가 플라스틱 카드 머니가 나오고, 이젠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신비로운 그 화폐 단위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5경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5경의 국가 부채를 일종의 국채를 파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국채를 살 수 있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국가 프로젝트거든요. 국가 사실은. 재정을 안정하게 하려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2000년 전에 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랑 방식이에요. 지금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 원인은 사실은 국가의 프로젝트로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똑같다. 이런 거를 환경학자가 볼 때는 반감하실 수도 있겠다. 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거든요. 밝히고 공개하고 기록한다. 근데 비트코인의 컨셉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이 이 코인 전쟁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가상화폐라는 낯설지만 중요한 화두 속에서 통일과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돈과 기술,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만날지 앞으로도 계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선을 넘는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너는 통일 로그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과 기억을 기록하는 노력을 함께 들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한국전쟁. 국군으로 참전해 포로가 되어 북한에 수십 년간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통일 로그인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정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신효선이라고 합니다. 국군포로 분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연구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셨습니다. 한국전쟁이 얼마나 가슴 아픈 전쟁이었는지 알고 있던 터에 국군포로 분들도 국내에 들어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저희 아버지와 같이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더군다나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국군포로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1994년도에 조창호 중위가 북한을 탈출해서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국군포로였습니다. 2010년까지 80분의 국군포로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포로로서의 생활, 억류 생활 동안 받았던 각종 차별과 멸시 등을 증언하면서 국군포로 문제가 대외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와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쟁이 종결된 시점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국군포로였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지 않은 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네바 협약의 제3협약을 보면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사항에는 전쟁포로가 전쟁이 종료된 즉시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군포로분들이 북한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없고 한국의 가족과 연락도 할 수 없고 상봉도 할 수 없는 이동의 제한과 가족의 결합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자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광이나 광산 지역에 물이 배치되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 의해서 억지로 배치된 일이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에도 굉장한 침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군포로는 출신 성분 자체가
북한에서 최하계층이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출하는 게 제한이 되고 자녀들 역시 최하계층으로 살아야 됐고 연좌제를 통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군포로 이야기를 일러스트로 제작을 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귀환하신 유영복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태어난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참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참전해서 중공군한테 포로가 되어서 북한에 억류되어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 전생의 과정을 만화로 20컷 정도로 요약을 해가지고 보기 쉽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을 당시 국군포로분들은 한국에 형제와 부모를 두고 북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발노인이 돼서 북한을 탈출해서 간신히 한국으로 귀환하신 일부 국군포로분들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또다시 이제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국군포로분들이 북한에 계셨던 그 억류기간 동안에도 이산에 대한 아픔을 겪었고 한국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자녀를 그리워하며 이산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국군에 참전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칼을 메고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들의 영웅이시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난 지는 벌써 73년이 지났지만 전쟁에 참전했던 이분들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참전한 군인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이분들이 북한에서 사망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유해 한 구라도 꼭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책무이자 우리 시민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섰던 영웅들, 그러나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의 현실은 지금도 진행 중인 분단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자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戦時体制の確立ため新敵不敵主義を統制運用する以上教師は勝ち勝ち제타쿠寿司皆さん하늘엔 구름 가득하고 햇살 내릴 틈 하나 없어 우리는 이 고약한 시절에 고린내 진동하는 여기 경성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찾아가 우리는 못한다 이곳 못한다 몸에 보답을 비닫고 아스팔트 길을 걸어 화려한 셔츠 흰색 구두에 빙그리나 더블코트
올백머리 위에 중절 모나스토해 민소의 원피스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굽이는 구두에 여목도리와 핸드백 이것이 바로 모던의 스타일 우리는 모던 걸 그리고 모던 볼 온몸에 모던을 휘감고 아스팔트 길 위를 걸어 우리는 모던 걸 그리고 모던 볼이 갑갑한 시대를 벗어나 짜릿한 유행의 바람을 맞추며 찬란한 빛을 차 아마머리 금지 짧은 치마 금지 장신구 금지 화장도 금지 모두 다 사치 모도는 모두 다 금지 전쟁 앞에 스타일은 치워 국가 위에 목소리도 지켜 이타나 코쿠시미노 스카타오리세요 너 아이카 앉아 아직 막막하고 끝이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오겠지 멋진 코트에 바지를 입고서 떠나온 그곳에 거리를 건너 모두 다시 돌아오는 날 세상에 모던 걸 그리고 모던 볼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 아스팔트 길 위를 걸어 그들은 모두 다 모던 걸 그리고 모던 볼더 이상 구분은 필요 없어 나오라는 것을 입고 가는 대로 따르고 자유롭게 꿈을 꾸니 찬란한 빛을 찾는 그날 하늘 푸르게 맑고 햇살 가득 내리는 그날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이제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일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부와 남북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과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청년의 날을 맞아 9월 19일 서울 복합문화공간 북세제에서 청년 평화 미래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분단 80년 기억의 소실과 복원을 주제로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해 일상 속 관심사부터 이상가족 문제 해결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청소년 인기소설 작가이자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백은별 작가가 기조 연설을 맡았고 청년들은 같은 뿌리에서 난 다른 가지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상가족을 향한 평화 메시지를 낭독하며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청년 세대가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복원하려는 의지를 이어갈 때 분단의 벽에도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며 세대를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9월 24일 북한 연구학회와 함께 북한의 이 국가론과 남북 기본협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 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2개의 대화의 마당으로 진행됐으며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마당에서는 북한 적대적 이 국가론의 배경과 의도를 짚어보고 향후 대남 정책의 전망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 마당에서는 평화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 기본협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서독과 동독의 기본 조약 사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2025 평화통일 마라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통일부가 처음 주최하는 마라톤으로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오는 11월 16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리며 하프 코스와 8.15km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km 구간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하프 코스는 민간인 통제구역 내 남북 출입사무소까지 달려볼 수 있는 특별한 길로 준비돼 참가자들이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회 당일에는 마라톤뿐만 아니라 통일체험관과 광복 80년 기념관에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려 축제회장이 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9월 17일부터 선착순 3,000명에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완주 메달이 제공됩니다. 통일부는 많은 분들의 함께 달리며 평화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 유니TV의 영상을 EYTV에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며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